대한민국에 오니 저는 과거에서 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과거에서 온 조선시대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작은 시골 농촌 마을에 그런 동네가 있다는 사실 앞에 지금도 저도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저의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탈북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방 안에서 창문을 닫으면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밥을 먹고 나면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라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이름이 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형제들은 모두 같은 문장에서 잘려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군님께 충성 다하리라. 그 10글자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장일, 군일, 님일, 깨일 그렇게 시작해서 충심, 성심, 다심, 하심, 리심 그리고 마지막이 저 라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었어요. 끝이었고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어머니도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은 없지만 평생을 따라다닌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10번째를 낳다가 몸이 버티질 못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이유가 어머니가 죽은 이유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도 없었고 남아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언니들이 가끔씩 말해주는 이야기 속에서만 어머니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말이야 손이 따뜻했어. 항상 웃으면서 밥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더 슬펐어요. 기억이 없는 사람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너무 일찍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건 곧 사람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쓰러졌다는 말도 있었고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확실한 이별보다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더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들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고 언니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언니들 손에서 자랐습니다. 언니들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늘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밥이 한 그릇 있으면 제 앞에 먼저 밀어줬어요. 너 먹어. 그 말은 항상 같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항상 달랐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말이었고 자기 몫을 포기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먹기 힘들었습니다. 입에 넣으면 자꾸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먹어야 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고픔이라는 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었고 사람을 찾게 만드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생각까지 바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버티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끝나는 문제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언니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작은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숨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겠구나.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이 나라에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씩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그게 왜 하필 저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라시마하고 부르면 그게 저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호의 일부를 부르는 건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되었거든요. 장군님께 충성 다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 전에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라심. 이름만 놓고 보면 이어지는 말이지만 사람으로 보면 각자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집이다. 나라에서 표창까지 받은 집이다.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건 큰 공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한 집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이라면 왜 우리 집에는 밥이 없는지, 왜 언니들은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잠드는지, 왜 우리는 겨울이면 옷을 겹겹이 껴입고도 떨고 있어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영웅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안에서는 그냥 버티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받았다는 그 표창 때문에 우리 집을 다시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을 보고 방을 보고 우리를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키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우리는 잘 자란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건가? 그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은 그 생각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밥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건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항상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언니들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언니들이 그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 하나가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에는 잠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난한 게 아니구나.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고,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였고, 누군가는 갑자기 사라지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끌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버텨도 끝이 없구나. 그날 밤, 저는 리심 언니와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숨을 죽이면서 언니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습니다. 그건 그냥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리심 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 수 없지. 그 말은 작았지만 저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우리 둘 다 같은 걸 느끼고 있었구나.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단순히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와 리심 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돌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끝난다.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기를 때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말로 꺼내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안의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라시마.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질지요. 언니는 한참을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숨을 고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여기서 못 산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미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라고 해도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없었고 챙길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걸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는 밥을 돈으로 살 수 있고 굶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났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약초를 사서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심 언니와 저는 그 사람들과 접촉해보기로 토론했어요. 농촌에서는 산에 가면 고사리와 송이버섯이 좀 있었고 깊은 산속에 가면 약초가 더 많았어요. 우리 집에 말려놓은 고사리가 많았어요. 그것을 팔아 쌀도 사야 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언니는 그 장사꾼이 오기를 기다렸고 동네 사람들 보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을 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다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도 산나물 팔 것이 있으니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자전거를 탄 2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된 중년의 2 남성은 고사리를 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게 계기가 되었어요. 중국을 보았나 물어도 보았고 그 사람들은 주저없이 말도 잘해줬어요. 자신의 집에서 바로 건너 보인다고 하며 항상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들을수록 신기했어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였을 무렵이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건 남겨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니들을, 집을,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언니들이 자고 있었고 작은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한다. 그 생각이 들자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심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면 안 돼? 그 말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같이 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떠나는 날짜는 우리가 때를 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개 짖는 소리도 없었고 사람들 발소리도 줄어들었고 공기 자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와 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그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정말 떠나게 된다는 걸 느껴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다 잠든 조용한 밤, 집 문을 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희의 도망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 하나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리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손만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돌 하나를 밟아도 소리가 크게 들렸고 마른 풀을 밟아도 누군가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고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 보였고 그림자가 더 길게 늘어졌고 모든 게 우리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었거든요. 우리는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낮에도 험한 길이었는데 밤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고 돌이 어디 있는지 낭떠러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고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 것 같아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갔을 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 발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리심 언니도 멈췄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땅에 몸을 낮췄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낮게 들리는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숨을 멈췄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들키는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그 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숨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너무 크게 나와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다리도 전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고 그저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이 보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물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건너야 한다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너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강 앞에 서 있었을 때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경계였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살아온 곳이고 저쪽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를 돌아볼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은 더 넓어 보였고 흐르는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차갑다는 게 눈으로도 느껴졌어요. 리심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가야 해. 그 말은 용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두고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서움도 있었고, 포기도 있었고, 그리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 물이 발에 닿는 순간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피가 식는 것 같았고 살이 바로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고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는 걷는 게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몸이 자꾸 옆으로 밀렸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심 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이 점점 더 올라왔습니다. 가슴까지, 목까지. 숨이 짧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싸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낮췄습니다. 리심 언니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정말로 숨을 참았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물 때문에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조금만 움직여도 끝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물 위를 훑고 지나가는 그 빛이 바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쯤 빛이 멀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너무 크게 나와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미 몸은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고 다리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쪽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렇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낮았지만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리심 언니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킨 것이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바로 우리를 향했습니다. 눈이 멀 것처럼 밝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힘도, 숨도, 희망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건넌 건 자유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붙잡히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들지 않았고 변명할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손이 뒤로 꺾였고 몸이 거칠게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땅 위를 끌리면서 돌에 부딪히고 흙이 얼굴에 묻었는데도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었거든요. 눈을 들었을 때 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았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그걸 확인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 안이었습니다. 벽은 차가웠고 공기는 눅눅했고
빛은 희미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이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뒤에 있어서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게,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게, 그게 더 숨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왜 나갔는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뭐라도 말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그 답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계속 반복됐습니다. 질문이 이어지고 대답을 하고 다시 질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이 흐려졌고 말이 꼬였고 기억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었습니다.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리심 언니도 같은 공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건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게, 같이 있어줄 수 없다는 게,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게 흐릿해졌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멈추지 않기 위해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조금씩 천천히 조각나듯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질문도 멈췄고 사람들도 사라졌고 공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뭐가 오는 거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게 조사의 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일이었다는 걸요. 문이 열리고 나서 저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밝기가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눈이 따가웠고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었고 저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소리였습니다.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였는데 그게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혼자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보던 얼굴들이었고 늘 지나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와 리심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느리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모든 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도 그걸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듣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몸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은 표창받은 집이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 흔들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0명을 낳았다는 이유로 받았던 그 표창이 그 순간 다시 꺼내졌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 표창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더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표창 때문에 지금은 처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노동단련대였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걷는 것조차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고, 누군가 속으로 욕하고 있을 것 같았고, 누군가는 이미 나를 끝난 사람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리심 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노동단련대에서 버틴다는 것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단련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깨웠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게 또 다른 이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점점 빠졌고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제일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익숙해졌고, 힘든 것도 익숙해졌고, 아픈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심 언니도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지 못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것이 바닥에 떨어졌고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가 저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둔하게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무 말 없이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지 살고 있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시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누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누가 어디에 보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밖에 나가본 적 있어? 그 말은 차갑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밖에 나가본 적 있냐는 그 말이.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대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 정말 잘 사는 나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건너봤던 곳이었고, 한 번 붙잡혀서 돌아온 곳이었고,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거기서는 밥을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병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서로를 경계했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빈 눈이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꾸 저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누군가 제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숨을 죽인 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말 진짜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게 다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여기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어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이 퍼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질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기는 굶지 않아? 장사하면 잡혀가지 않아? 사람들이 서로 감시 안 해? 그 질문들은 전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와 다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위험했고 누가 들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국경에서 사는 남자들이 약초를 사러 다녔는데 중국에는 항상 밤에도 불빛이 환했다는 것으로 말머리를 뗐어요. 그리고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남조선 영화, 중국 영화를 몰래라도 조금씩 볼 수 있다는 것도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신기한지 그 다음부터는 병실에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저에게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물어보곤 했어요. 국경 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밀수를 해서 먹고 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것까지 저도 모르게 아는 것을 다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들이 더 크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놀람이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저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이미 한 번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5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서로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굶고 있었고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거면 나가서 죽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누가 먼저 움직일지, 그 모든 걸 아주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 다녀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지만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 서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돌았습니다. 다시 가야 하나? 그러다 또 잡히면? 그 다음은 생각이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길 압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떠나던 날, 저는 첫 번째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끝이라는 확신, 그래서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5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밤은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때처럼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그 순간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에 섰습니다.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산을 넘을 때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소리가 나는지, 빛이 보이는지, 모든 것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때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책임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강이 보였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 어둠, 그리고 붙잡히던 순간까지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가야지.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차가웠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감각이었고 이미 한 번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버텼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몸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장 무서웠습니다.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흐름에 맡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숨을 죽여야 한다는 걸요. 우리는 동시에 몸을 낮췄습니다.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참았습니다. 이미 한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빛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이미 몸은 한계에 가까웠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숨은 계속 가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때와 달리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뛰었습니다. 모래를 밟고 땅을 밟고 넘어질 것 같아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풀렸고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지나와서인지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건넌 건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였고, 과거와 미래 사이였고, 그리고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경계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라심입니다. 10번째로 태어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건 그날을 건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온 작은 동네에서 저의 삶은 이제는 마지막 장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는 우리 언니들과 오빠들이 남아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오빠들과 언니들은 아직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심 언니와는 연락이 닿아 그 언니도 제가 온 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북한의 사람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